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입니다. 첫 번째 형성력인데, 형성력은 법률관계 변동을 발생시키는 힘입니다. 형성이라고 하게 되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권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행위소송인 우리 항고소송에서는 처분 효력의 변동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요. 처분의 효력을 없는 상태로 만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얼음 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급표는 인정이 안 된다. 뭐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취소 확정 판결과 비교합니다. 취소 확정 판결이 나오면 거기서의 형성력은 처분 효력의 변동의 문제로 본다고 했으니까 거기서는 형성효와 소급효가 모두 인정됩니다. 형성효는 당연하게, 소급효는 소급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성효는 뭐라고? 당연하게, 소급효는 소급하여. 당연하게라는 것은 A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 행정청의 취소 처분을 별도로 기다릴 것 없이 취소 처분이 나오지 않아도 취소 판결만으로써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다는 뜻이고요. 소급효는 소급해서 소멸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 나서 소송 도중에 계속 영업을 했어. 그러면 당장은 무허가 영업으로 보여지죠. 영업허가를 취소당했잖아. 근데 영업을 계속해. 무허가 영업으로 보이죠. 근데 나중에 취소 확정 판결이 나오면 소급효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무허가 영업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허가 취소 처분이 없었던 거야. 없었던 거. 여긴 소급효가 인정되는데 집행정지에는 그렇지가 않다. 집행정지는 말씀드린 대로 건물 올라가는 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형성효는 인정되지만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밑에 있는 기속력을 한번 보세요. 집행정지가 이루어지면은 행정청은 기속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판결의 효력으로서의 기속력이라고 하게 되면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라.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라. 만약에 똑같은 잘못을 또 범하면, 똑같은 행위를 또 하면 그건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효다. 그럼 이렇게 한번 비교해봐. 우리 아까 얘기한 과징금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30일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과징금이 나왔어요. 그리고 20일이 지났는데 내가 집행정지를 걸었습니다. 여기서 집행정지로 나왔는데 행정청이 다시 과징금 부과했을 때, 그리고 그 뒤에 10일이 지나가지고 가산금을 부과했을 때 어떤 효력과 관련된 문제인지 비교해보세요. 만약에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걸었는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소송 도중에 또 했다? 이건 기속력 위반이에요. 똑같은 짓을 또 했으니까. 근데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20일에서 멈춰야 되잖아. 멈춰야 되는데 근데 30일이 되자마자 요놈아가 가산금을 부과했다. 그러면 그거는 형성력에 위반되는 거예요. 형성력에. 그 20일에 멈춰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30일이 도달이 안 되는 건데 30일이 도달된 것처럼 가산금을 부과한 거기 때문에 그건 형성력에 위반되는 거야. 다시 과징금하면 기속력. 그 다음에 후속 처분으로 가산금 부과하면 그건 형성력에 위반돼서 둘 다 무효입니다. 둘 다 무효예요. 형성력에 위반돼서 가산금 무효, 기속력에 위반돼서 과징금 무효.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대세효. 이런 걸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갖고 운행을 하고 있어요. 나한테 주어진 노선이 있겠죠. 운행을 하고 있어. 근데 이제 대규모 운송사업자가 또 면허를 받고 우리 노선에 들어와서 운행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신규업자가 면허를 받았어.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영세업자였던 기존업자는 신규업자에 대한 면허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를 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집행정지를 걸었어요. 법원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걸었어요. 걸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집행정지 신청한 건 나야. 그죠? 기존업자. 그리고 피신청인은 누구야? 피신청인은 행정청 쪽이야. 그러면 이 집행정지라는 보전소송에서의 당사자는 기존업자 갑하고 그 다음에 행정청 피신청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신규업자, 대규모 운송사업자 을은 누가 돼요? 이 신청의 제3자지. 제3자.
근데 만약에 제3자한테 이 대세유가 인정이 안 된다면 우리 둘 사이에는 을에 대한 면허 처분이 없는 거지만 제3자인 을에게는 면허 처분이 그대로 있는 게 돼버려요. 그럼 걔 뭐 하겠어요? 운행해버리겠죠. 그죠? 운행해버리면은 나는 영업이익이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도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형성력이 이 면허 처분은 없는 것과 동일한 상태를 만들게 되죠. 없는 것과 동일한 상태를 만드는데 그 형성력은 누구한테도 미친다? 신청의 제3자한테도 미친다. 신청의 제3자, 집행정지의 제3자인 을에게도 미친다는 겁니다. 이건 별도의 규정이 있어요. 행정소송법 29조 2항에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별도로 집행정지 결정의 대세효를 인정하는 규정이 별도로 명문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 효력인데 이 집행정지는 왜 필요한 거야? 아까 저 철거명령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소송 도중에 행정대 집행이 이루어져서 우리 집이 다 폭삭 무너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철거명령에 대한 소송이 원했던 걸 달성할 수가 없죠. 권리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버린다고 했어요. 권리회복 불능 상태로 전락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우선 얼음해서 임시적인 구제를 도모하는 게 바로 집행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까지 필요한 거야? 본안 판결 나올 때까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본안 판결 나올 때까지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집행정지 결정문에다가 언제까지라고 기한을 정해놓을 때가 있어요. 기한을. 거기다 명시를 해버리면 그냥 그날까지야. 명시를 해놓으면 그날까지고 아무 말 없으면 본안 판결 나올 때까지입니다. 근데 재판 실무는 이렇게 봐요. 뭐라고 보냐면 1심에서 만약에 내가 이겼다? A 처분이 나와서 내가 취소를 제기해서 내가 1심에서 내가 인용 판결, 취소 판결 받아냈어. 근데 그럼 피고 쪽에서 상소 제기하겠죠. 2심에 올라가는 걸 항소라고 한다고 했어요. 상소를 제기하겠지. 그래요. 1심 법원의 판결을 깨려고 피고 쪽에서 소송을 또 제기할 겁니다. 상소를. 근데 그건 며칠 걸리죠? 2주 걸리죠. 2주 안에, 상소 기간은 2주입니다. 2주 안에 상소를 제기해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는 보통은 2주 안에 빨리 상소를 제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2주 다 사용하겠죠. 2주 그냥 계속 버텨. 버티면서 시간을 끌어. 시간을 끌면서 뭘 하겠죠? 대집행 해버리는 겁니다. 행정청이 이런 짓을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1심에서 지가 졌어. 그러니까 처분이 미법인 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1심 법원에서. 근데 지가 했던 처분을 집행을 하고 싶으니까요. 상소기간을 이용하는 거야. 1심 끝날 때까지는 집행정지가 걸려있으니까 더 이상 대집행으로 나가지 못하잖아. 근데 본안 판결, 1심 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집행정지 결의 효력이 있잖아. 그러면 1심 법원 판결 선고된 다음에는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이 소멸해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집행정지에서 풀렸지. 풀렸으면 지금 이 효과가 지금 살아났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2주를 다 버티면서 대집행 들어 다 부셔버려. 돈 안 냈다, 세금 안 냈다. 그러면 그 2주 버티면서 그 안에 다 압류하고 다 팔아버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양아치. 그렇죠? 양아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국가가 양아치 짓을 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하니까 법원이 여기서 이제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것들은 내가 아니라고 했는데 내 말에 수긍을 안 해. 그럼 어떻게? 1심 법원 판결 인용 판결할 때 판결을 선고하면서 집행정지를 걸어서 내보내요. 집행정지를 판결문에다가 걸어갖고 내보내. 그럼 걸어갖고 내보내면 얘가 상소를 제기 안 하면 피고가 상소 제기 안 하면 그거 끝나는 거고, 상소를 제기한다고 하게 되면 2주 동안 상소 제기할 때까지 집행정지가 걸려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대집행이나 강제징수를 못하게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본안 판결 때까지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까지 1심과 2심 사이의 간극, 이거를 채워 넣는 이것 때문에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둘 다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둘 다. 그 다음에 집행 부정지 원칙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면 우선 A 처분은 없는 걸로 취급을 해요. 집행 정지가 된 걸로 보고, 그런데 긴급하게 집행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거꾸로 피고 쪽에서 집행 정지를 깨달라고 신청을 해요.
집행정지 깨달라고 신청을 해요. 우리는 집행 부정지가 원칙이고 원고 쪽에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거꾸로란 말이야. 그러면 집행 정지를 원칙으로 하게 되면 국민의 권리구제 쪽에 유리하겠죠. 근데 집행 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게 되면 이건 행정 편의적 발상인 거예요. 행정 편의적 발상.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가 아직도 조선시대야. 언제나 우월하고 언제나 집행한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제도인 거야, 집행정지.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소명하고 다 해야 되는 거야.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니네가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난 다시 여러분들하고 싸우는 거야. 평화적으로 합시다. 좋게 합시다. 근데 좋게 안 하려고 하지 또 번거로우니까. 그치? 공무원들이 일하는 걸 싫어해. 복지부동을 삶의 낙으로 목표로 삼는단 말이지. 좀 이렇게 그냥 움직이세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고 뭐 그러면 되는 거지. 그죠? 집행 부정지가 원칙인데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데 집행 부정지라고 하게 되면 소송만 제기하면 처분이 바로 없는 상태가 돼버리면, 이것도 소송만 제기하면 바로 없는 상태인데 법적 안정성이 깨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법적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공정력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지, 집행 부정지라는 게 공정력으로부터 비롯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왜냐하면 공정력이 전혀 없는 무효확인 소송의 대상, 소송 목적물이 무효인 처분이지, 무효인 처분엔 뭐가 없어? 공정력이 없잖아. 근데 거기에도 집행 부정지가 그대로 적용되도록 돼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공정력 때문에 필연적인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입법자의 의지야. 편하게 살자 이거지. 국민은 불편하게, 자기는 편하게. 이게 국가의 생각이에요. 아주 그냥 뇌 구조를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다 고쳐야 됩니다. 여기 딱 1시에 여기 오는데, 1시에 올 때 그때 딱 라디오에서 하는 프로가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오세요. 두 분이 매일 나오셔서 둘이 토론을 하세요. 그래서 그냥 진짜 나오는 건 아니고 그 목소리로, 그죠? 목소리로 나와서 얼마나 해먹었으면 국정원장이 스스로 자백을 하냐. 해먹어도 얼마나 해먹었으면 국정원장이 3명이 다 자백을 하냐. 이건 정말 파도 끝이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래? 팔 때까지 다 파보자 이런 노래를 틀어. 라디오에서. 한번 다 파봐요. 우리 한 번도 안 해봤어. 그쵸? 우리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진짜 끝까지 가보는 거. 한 번은 끝까지 가봐야 돼. 왜? 우리 국민들이 자꾸 진짜 정말 냄비 같아가지고 자꾸 까먹어. 까먹는데, 저는 이제 세월호 희생자분들하고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는 빚을 많이 졌다.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분들이 지치지 않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냄비처럼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거라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도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권력에 대항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에 대항하는 게 잘못한 권력에 대항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이 붙어야죠. 지금 야당에서 그러죠. 권력에 대항해야 지식인이지. 그러면 난 우리는 지식인이 아니야? 우리 뭐야? 몰입해야? 응?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권력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으면서, 그땐 우리가 저항하면 하지 말라고 탄압해놓고, 지금은 권력에 대항하라고? 권력은 잘못이 아닙니다. 권력은 필요한 겁니다. 권력이 잘못했을 때죠. 신청의 이익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사전 사후의 문제는 우리가 변론으로 하더라도 소극 적극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빼놓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부 처분이 이렇게 있어요. 소극적 처분이죠. 거부 처분이 있습니다. 소극적 처분은 적극적 구제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소극적 구제 수단을 한번 걸어보세요. 이렇게 3개를 걸면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고요.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을 제기를 하고요.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얘도 뭐야? 얘도 소극적 처분이고 얘도 뭡니까? 소극적 구제수단들이 되겠죠. 그러면 거부 처분은 취소 판결이 나오면 없는 걸로 되고 취소 제기를 나오면 없는 걸로 되고 집행정지 결정 나오면 없는 걸로 되는데 불합격 결정을 취소해갖고 집행정지 걸어갖고 없는 상태 만들어 봐야 나는 다시 수험생이 될 뿐이란 말이죠. 내가 권리구제가 되려면 나한테 합격 결정을 내려줘야만 끝나는 겁니다. 적극적인 상태,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적극적 구제수단이 필요한데 적극적 구제수단의 역할을, 그 기능을 수행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새로운 법률관계로 나아가는 재처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용결정, 인용판결, 인용재결이 나오면 그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부과가 돼야지만 얘가 거부처분에 대한 제대로 된 적극적 구제수단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과연 실익이 있을까? 실익이 있을까요? 거부처분 취소, 거부처분 취소 심판, 거부처분 집행정지의 실익이 있을까? 실익은 여기서는 협의의 소익이 되는 거죠. 소송에서는 협의의 소익이 되고 심판에서는 협의의 심판 이익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집행정지에서는요 여기는 신청의 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거니까 신청의 이익이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익이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이 중간에 있는 재처분 의무, 요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재처분 의무가 있어요. 행정소송법 30조 2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 취소심판 같은 경우에는요. 취소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있어요. 49조 2항에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없었어요. 언제? 2017년도 4월 18일 날 올해 4월 18일 날 행정심판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거부처분 취소심판에 대한 재처분 의무가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없던 시절이. 그 다음에 집행정지는 얘는 현재 없습니다. 행정소송법에서 보게 되면 23조 6항이 30조 1항만 준용을 하고 있고 30조 2항을 준용을 안 하고 있어요. 30조 1항은 그냥 일반적 기속력 규정이고 30조 2항이 바로 재처분 의무 규정인데 재처분 의무는 준용을 안 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협의 소익이 있고 협의 심판 이익이 있고 신청 이익이 없고 종전에는요 여긴 없었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없었던 시절이.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분 시험에 나올 거예요. 요번에 바뀐 거고 10월 19일 날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10월 19일 날 시행돼서 아직까지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비교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가 출제될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집행정지에는 재처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않는다. 근데 거기 뭐 내용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긍정설 같은 경우에는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된다고 보거든. 된다고 보는 게 뭐냐면 30조 1항을 준용을 하고 있어. 근데 그거는 기속력의 일반 규정이야. 근데 그 기속력의 일반 규정 안에 재처분 의무도 포함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안에 포함된다. 일반적 규정 안에. 기속력이 이제 뒤에서 우리가 다시 배우게 되겠지만은 기속력이라고 하게 되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반복 금지 의무가 있고 두 번째는 재처분 의무가 있고 세 번째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반복금지 의무는 똑같은 잘못도 범하지 말라. 즉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얘는 소극적 의무,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재처분 의무는 다시 처분하라 라는 자귀 의무를 부과하는 거야. 적극적 의무입니다. 적극적 의무예요. 원상회복 의무는 원래 상태대로 되돌려 놔라 라는 거예요. 이것도 작위 의무죠. 뭘 하라는 거예요. 적극적 의무입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명문의 규정이. 얘 같은 경우는 부작위 의무는 원래 일반적으로 얘는 별도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 일반 조항으로부터 바로 도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바로 도출이. 그런데 얘네들이 있죠. 적극적 의무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뭐라고 썼냐? 불필요하고 썼나 미쳤나 보다. 밑에 생각하면서 불료, 필요 없고 얘는 필요하고 얘는 필요하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야?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이겁니다. 이건데 지금 긍정설이 주장하는 것은 일반 조항에서 여기다 일반 조항을 한번 갖다 놔봐. 기속력에 대한 일반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조항이 있는데 일반 조항을 근거로 이건 인정될 수 있고 인정될 수가 없는 거야. 될 수 있고 될 수 없고. 근데 이 부분을 30조 1항의 일반 조항으로부터 제처분 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바로 긍정설의 입장인 거예요. 이거죠, 이거. 여기에 있는 23조 6항이 30조 1항은 그래도 준용을 하고 있잖아. 1항은 준용하고 있는데 1항엔 일반 규정이 있어. 일반 규정에서 제처분 의무를 끌어내버린 거예요. 그게 긍정설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판례 볼 때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갱신허가 거부. 그럼 어떡할 거야? 갱신허가 거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허가 처분 같은 거를 할 때 말이에요. 부관이라는 걸 붙일 수가 있다고 했지. 부관, 종된 규율로 부관. 근데 그거를 기간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이름을 우리가 부관 중에서도 기한이라고 그래. 기한의 종류에는 시기와 종기라는 게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허가 처분의 효력이 시작된다. 발생한다는 거고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종기는 뭐야? 언제까지 이 허가 처분의 효력이 있다. 마칠 종자를 써서 그때까지만 있고 그때는 소멸한다는 거야. 근데 이 종기를 붙였어. 내가 종기를 붙였는데 이게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건물을 짓는데 2년이면 충분한 거야. 그래서 2년 기한 조건부 해서 허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 충분히 준 거지. 그러면 그런 종기를 우리가 존속기간이라고 그래요. 존속기간. 주된 행정행위 효력이 존속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시간이 10년이야. 10년인데 허가를 해주면서 거기다가 2년 기한 조건부 허가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러면 2년 동안은 절대 건물을 지을 수가 없거든. 네. 그럼 이건 지나치게 짧죠. 너무 짧아. 이렇게 지나치게 짧은 기간일 때 우린 그거를 갱신기간이라고 불러요. 갱신기간. 갱신, 다시 갱자.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 2년이 끝나기 전에만 내가 이거 시간 많이 부족해요. 연장해 주세요. 라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을 해주겠다는 약속의 의미예요. 근데 왜 이렇게 끊어가는 거냐면 중간에 행정 환경이 바뀔 수가 있어. 중간에 행정 환경이 바뀌면 그거를 반영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끊어가거든. 10년이 필요하면은 2년 이렇게 끊어간단 말이에요. 오케이? 우리도 계약 그렇게 해요. 학원이랑 계약할 때. 사실은 이제 우리끼리는 우리 이제 한 배를 탄 거 아닙니까? 10년 합시다. 그래 하지, 그렇지? 아니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43인데, 저는 한 55 이후에는 지금도 목 아파, 못해, 막 이러잖아. 그럼 한 13년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계약서에다 13년 이렇게 해? 그렇게 안 해요. 그죠? 그렇게 해버리면 학원도 갑자기 목돈이 나가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중간에 뭔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봐봐.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학생이, 엄청 늘어났어. 그러면 초반에 받은 기준 금액에 따랐을 때 강사가 너무 적게 받았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할 거 아닙니까? 하지만 계약서에 써있잖아. 이럴 거고. 또 반대로 생각해봐. 1등 강사라고 데리고 왔는데 중간에 한번 사고를 쳐. 사고 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파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안 해버리고 이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사고를 쳤고 강의가 다 죽었어. 그러면 이만큼이라고 사이즈를 놓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줬는데 학생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또 학원의 입장에서 또 아쉬움을 토로하겠죠. 이게 뭡니까? 이럴 거 아니야. 그래. 세상은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우리 행정작용도 마찬가지야. 뭔 일이 발생할지 어떻게 알아? 행정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예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시간을 보통 2년, 3년 끊어간다고. 도로법에도 3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끊어가. 근데 원래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10년인데 2년으로 끊어버렸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이거는 갱신기간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 시간이 끝나기 전에만 연장 신청을 하면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그 조건 그대로 다시 연장해주겠다는 약속이거든.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연장 신청을 했어. 이러면 어떻게 돼? 상대방이 아무 대답을 안 한다? 내가 연장해달라고 했어. 연장을 뭐 하겠다 말겠다 가타부타 말이 없어. 그러면 이건 연장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아무 말 없으면 된 거야 안 된 거야? 뭐라고? 어? 된 거잖아. 그치? 된 거잖아. 우리가 뭐 집을 구하는데 뭐 전세로 이렇게 집을 구했다, 뭐 월세로 구했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3개월 전까지 얘기 안 하면 자동 연장이잖아. 그치? 그럼 똑같은 거야. 연장 신청을 했는데 상대방이 말을 안 하지? 그러면 자동 연장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다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제가 갱신허가 거부에 대한 언급을 꺼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갱신허가 거부 처분, 단계적 행정 절차. 그러니까 2년이 다 돼가요. 그래서 내가 갱신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지. 연장 신청을 한 거야. 근데 제가 거부했거든, 행정청이. 그러면 이렇게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연장이 안 되고 끊어진 거야. 근데 집행정지로 이 갱신허가 거부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아무 응답을 안 한 상태가 된 거잖아. 명시적인 거부가 없는 상태가 된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럼 뭐 된다고? 자동 연장되는 게 맞다고. 자동 연장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A처분, 허가처분의 효력이 쭉 있다가 갱신허가 거부를 당함으로써 효력이 소멸했었어. 명시적인 거부가 있으면 끊어지는 거야. 효력이 소멸했었어? 근데 갱신허가 거부에 대해 집행정지를 걸어버리면 다시 그 허가의 효력이 회복이 된다고요. 회복이 되면서 계속 연장이 자동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판례 보면 뭐라고 돼 있어? 기존 처분의 효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딴 소리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갱신기간의 법리,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갱신기간의 법리 있잖아요. 이거를 작용법에서 부관 파트에서 인정했어요. 우리 판례가. 인정해놓고 쟁송 파트 여기 와가지고 기존 허가 처분의 효력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고 거부를 해버립니다. 충돌. 판례 충돌. 알겠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너네가 갱신기간의 법리 인정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딴소리하면 어쩌냐? 그래서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 다수인 거예요. 왜 그런 거냐면 거기 철회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있어요. 맨 처음에 허가 A라는 처분을 받았거든. 2년이 지났다. 연장을 해서 A- 갱신 1입니다. 1차 갱신 허가를 받았어요. 또 2년이 지났다. A- 2차 갱신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 2년이 지났다. 또 연장 신청을 했어. A- 이렇게 또 3차 갱신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4개의 처분입니까? 하나의 처분입니까? 하나의 처분이라고, 연장이라고 했잖아. 새롭게 허가가 발급된 게 아니라 이건 연장되고 있는 거라고. 똑같은 조건으로 그대로 연장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는 이 하나의 처분이 쭉 오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야. 쭉 오고 있는 거라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말이야, 여기서 거부를 당했다고 쳐봐요. 여기서 어떤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사정 변경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갱신허가 거부를 당했어요. 야, 더 이상은 연장 못하겠다, 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법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면 똑같이 사정 변경에 따라서 철회 처분이 나온 것이라고 봐요. 이렇게 봐요. 오케이? 뭐라고? 갱신허가 거부는 철회 처분이라고요. 철회 처분. 그럼 철회 처분은요, 기존에 있는 기득권을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소극적 처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적극적 처분이라고요. 침익적 처분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철거 명령이나 과세 처분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자체가 침익적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도 이거는 철회 처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이 없고요. 판례도 인정하거든. 갱신허가 거부는 갱신기간의 법리를 적용을 시켜도 마찬가지요. 이게 성질이 철회 처분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접근해도 마찬가지요. 뭐로 본다고 한들 이 갱신허가 거부에 대한 집행정지는 신청액이 인정돼야 돼요. 왜? 거부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거부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적 행정결정, 이게 있는데 이건 한약사 고시하고 서울대학교 입학허가 결정하고 두 가지 판례가 있어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서울대 시험을 보는데 1차 시험으로 수능 점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으로 논술 평가가 있어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네. 저희 때는 수능 그리고 본고사 4과목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네. 본고사 같은 걸 봐야 돼. 짱 좋아. 실수 그딴 거 없어. 수능을 남들보다 한 20개 더 틀려도 한 문제 맞히면 바로 역전. 네. 네, 이런 게 가능해. 네. 그런 거 좋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니면 그냥 아주 구간이면관이니까 학력고사.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공무원 시험이 저희 때 저 2학년 1학기까지 보던 학력고사하고 똑같아요. 열심히만 하면 점수 나오는 거야. 그런 게 진짜 좋은 시험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수능이 너무 몸에 안 맞아요. 본고사는 몸에 맞는데 수능이 너무 몸에 안 맞고 그 학력고사 볼 때는 정말 전국 등수 손가락에 꼽았어요. 학력고사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외우면 돼. 모르면 쌍 외워. 막 이거거든. 딱 외워. 그러면 진짜 학력고사 보면 항상 100점이었거든. 전 과목. 틀릴 게 없어. 그게 진짜 좋은 시험이야. 저는 머리 좋은 사람, 직무 능력 이런 거보다 TCS 이런 거보다 전 솔직하게 성실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길 원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꾸 막 피세신이 뭐니 막 이딴 거 막 자꾸 적용을 하니까 불성실한 애들이 너무 많이 합격해. 성실한 게 전혀 몸에 안 배어있는 인간들. 그 다음 수능 이딴 거 들어오고 막 특차 막 이런 거. 그러면 안 됩니다. 인생은 공평하게 가야 돼요. 그게 메시지가 중요한 거지. 몇 명의 능력? 그거 들어가서 그 직무 능력 가르쳐도 되잖아. 그치. 뭐가 중요해,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반대 의견이 많이 있지요. 1차를 봤는데, 수능시험 이제 봤어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 봅시다. 10배수를 뽑아놓고 나서 논술에서, 이제 1배수를 잡아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10배수가 만약에 100명이라고 쳐봐. 100명인데, 10명을 뽑는 거야. 근데 100명인데, 이 100등과 101등의 갑하고 을이 걸쳐 있어. 근데 갑이 을보다 점수가 좋아요. 수능 원점수가 좋은데,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 학칙에 이렇게 돼 있었던 거야 당시에. 마지막 소수점은 반올림한다. 반올림을 때리고 나니까 을이 점수가 더 좋아. 을이 이겼어. 그럼 갑의 입장에서 어처구니 없잖아. 분명히 내가 시험을 더 잘 봤는데 내가 떨어지는 거야. 장난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 1차 불합격 결정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에 취소를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좀 이따 2차 논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집행정지를 걸었어요. 이건 진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거든요. 여러분, 시험 점수라는 것은 올해 내 점수를 내년에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몇 천억을 줘도 안 됩니다. 물론 그러면 학교를 포기하겠죠. 그렇죠? 그 돈으로 끝 이렇게 하겠지만 돈을 얼마를 줘도 올해 점수가 내년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이 인정을 해버렸거든. 같은 이유에서 한약사고시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인정을 했어요. 집행정지를. 뭐에 대해서? 거부처분에 대해서. 1차 불합격 처분은 거부처분이잖아. 그런데 거부처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법원은 한 번도 집행정지 인정한 적이 없어요. 전부 신청이 깨버렸다고요. 심지어 모두 갱신허가 거부도 깼다고. 이것까지 깼는데 서울행정법원이 거기다가 반기를 든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거부라는 상황에 대해서 소송에도 집행정지밖에 없고 심판에도 집행정지밖에 없고 그랬었거든. 그럼 소송도 심판도 전부 다 이런 요구적 쟁송에서는 임시적 구제를 아무것도 안 해주겠단 말이냐. 이 서울행정법원이 거기다가 딱 찬물 한번 끼얹은 거지. 그리고 나서 바로 뭐가 나왔냐면 다음에 2010년도 바로 다음에 2010년도에 행정심판법이 개정되면서 가처분이 심판 쪽에 들어와요. 적극적 가구제 수단으로서 가처분이 지금 현재 심판에 있단 말입니다. 그게 들어와요. 그런데 이거는 겉에서 보았을 때 모습이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들 논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말 서울행정법원은 반기를 든 것일까?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질문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됐냐? 라는 결론을 물어볼 겁니다.
근데 지금의 문제 변화의 추이에 따르게 되면 원리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 했을 때 진짜 그러면 재처분 의무도 없는 이 상황에서 서울행정법원이 거부처분 집행정 인정한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견해가 제기되는데 이게 설득력을 얻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건 단계적 행정 절차로서 2차 시험 응시 자격, 2차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결정이다. 수인하명이다 이겁니다. 수인하명이다. 그걸 참으라고 한 것이다. 이래 버리면 이건 적극적 처분이 돼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의 거부 처분이 아니라 형식은 거부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질은 적극적 처분으로서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처분이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나온다는 거를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형식적 행정에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아직까지는 행정고시에서 한번 출제된 게 전부인데 문제를 그거로 하지 말고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후적이고 소극적인 구제수단이죠. 방금 전에 위에 거부처분은 소극적 구제수단이라는 측면을 짚은 거야. 이번에는 사후적 구제수단이라는 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처분성을 인정하는데 행정위가 아닌 경우에 뭐라 불렀지? 형식적 행정이라 불렀지. 형식적 행정이. 장래 위험 방지라는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을 했다. 그럼 그 장래 위험, 장래 불이익이 현재 발생했어 안 했어? 아직 발생 안 했잖아.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공무원에 대한 불문 경고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하급자가 상급자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한 거예요. 나한테 명령하지 마라. 직무명령 할 수 있도록 공무원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치? 명령하지 마라. 죽는다 아주. 너 씨 안에서 너 밖에 퇴근 안 하냐? 나가다 죽어 아주. 이랬어. 그랬더니 경고를 한 거야. 그러지 말라고. 알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 경우는 군대에서 많이 있잖아. 그치? 이등병이 조용히 병장님 제가 커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데리고 나가. 들어온 다음에 병장이 이등병한테 말을 안 걸어. 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딱 했어. 했는데 경고를 했습니다. 불문 경고. 여기서 불문 경고라는 것은 문서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라고? 물을 문자야. 더 이상 너의 잘못을 묻지 않겠다. 그리고 이 경고로서 가름하겠다. 끝내겠다. 라는 뜻입니다. 경고를 했어요. 그건 처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또 함양군에서 공무원에 대한 불문 경고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선 처분이라고 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경고를 받았다라는 사실이 장래 불이익으로 연결이 되냐 안 되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간에 우리 여러분 이거 배웠죠? 협의회 소익에서 굳이 법률이나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중요건 규정이 있으면 그러한 불이익은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협의회 소익이 인정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협의회 소익은 대학교 아닙니까? 원고적 격은 고등학교고 대상적 격은 중학교잖아. 대학교 나왔으면 중학교 나온 건 당연하죠. 여기도 똑같은 법리를 대는 소를 포함한다는 논법을 적용을 시켜버린 거야. 무슨 상황이었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 불문 경고가 신분상 불이익을 동반하면 처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동반하지 않으면 처분이 될 수 없는 건데 그 폭언한 것은 신분상 불이익을 동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따로 없었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사실행위로 끝난 거야. 경고로 끝난 거야. 근데 이번 함양군 사건은 그런 게 아니야. 얘가 있잖아. 잘못을 했어요. 징계 처분을 하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가지 가장 중한 징계부터 가장 경한 징계까지 내려옵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마지막 견책이었어요. 얘는 견책 대상이었었거든. 견책 대상인데 얘가 그동안에 상당히 성실하게 근무를 했던 친구야. 표창을 정말 많이 받아요. 막 날라오는 표창은 위에서 표창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막 대통령이 표창 던지면 막 날라오는 거 다 잡아. 막 지가 다 잡아. 지 주머니에 다 넣는 거예요. 표창 진짜 많죠. 그럼 이 표창 쿠폰 같은 거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견책을 받은 사람이 표창을 많이 받으면 이 쿠폰을 내놓으면 이거를 없애줘요. 견책이라는 징계를 없애주거든. 그렇다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할 수는 없잖아.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데 비위 행위가 존재하는 건 맞기 때문에 이럴 땐 불문 경고를 해요. 실무적으로.
예. 그래서 공무원 사회에서는 사실상 징계 처분처럼 운영되고 있는 게 불문 경고거든. 예, 그 경고를 받은 거야. 근데 걔네들 지자체의 지침에 이런 내용이 있어. 이렇게 불문 경고를 받은 사람은 몇 년 동안에 표창을 받을 수가 없다. 라는 불이익 규정이 있는 거예요.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징계가 없어진 거지. 그럼 표창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 근데 그걸 못 받게 하는 거야. 그게 그 장래 불이익 규정, 장래 위험 방지 필요라는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을 시켜버렸어요. 오케이? 그러면 표창 못 받는 불이익이 지금 발생했어, 안 했어? 아직은 안 했지. 이건 장래 불이익이지. 거기다 취소를 제기했잖아, 지금. 취소를 제기했는데 거기다 집행정지 건다고 쳐봐요. 근데 집행정지는 사후적 구제수단이거든. 먼저 한 대 맞고 구제를 시켜주는 건데 장래 불이익이라는 거 아직 안 맞았단 말이야. 장래잖아, 장래. 이러한 장래 불이익은 사전적 구제수단으로 해결을 봐야 되는 건데 이 사후적 구제수단인 집행정지를 가지고 실익이 있겠냐 이거야. 있다는 거지. 왜 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라는 것은 사실상 현재의 위험이나 현재의 불이익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취소를 사후적 구제수단인 취소를 그걸 가지고 인정했다면 사후적 구제수단인 집행정지도 인정되는 게 맞는 거라고. 오케이? 취소도 사후적 구제수단이잖아. 집행정지도 사후적 구제수단이잖아. 근데 취소를 인정했잖아, 거기다가. 그 장래 불이익이라는 것 때문에. 그럼 여기서 집행정지도 인정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같은 이유에서 여전히 인정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집행정지의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요건이에요. 이제 우리가 행군을 나가요. 군대에서. 응? 뭐 자꾸 군대 얘기하냐 그러지 마요. 네. 아니 뭐 내가 뭐 다른 걸 해봤어야지. 학교에 있었던 거, 정치판에 있었던 거, 군대에 있었던 거, 그럼 강의한 거하고, 뭐 더 있어 얘가, 그지? 두 문자는 딱 그래서 그렇게밖에 안 돌아, 그죠? 근데 또 정치 얘기 또 많이 하면 싫어하잖아, 그치? 나도 싫어해. 질릴 만큼 질려갖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행군을 처음 이제 군대에 다 갔다 오셨죠? 그거 가야 돼, 그거. 가야 돼. 그리고 군대를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이유로 빼버린 사람들은 입에서 안보라는 얘기를 하면 혀를 뽑아줘야 돼요. 그쵸? 네. 총도 쏠 줄 모르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죠? 총 저쪽 분들이, 야당 분들이 총 쏠 때 봤어요? 총을 쏘는데 그거를 있잖아, 여기다가 대더라고. 개머리판을 여기다가 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총을 쏘면, 얼굴 날라가죠. 이렇게 땅, 끝. 사람 생명 없음? 이렇게 딱 끝나는 거야. 어깨다 견착을 해야 되잖아. 그래도 보좌관들도 좀 어떻게 좀, 총은 대충 이렇게, 그리고 저기 사격장 많잖아. 안 가봤나? 제발, 그죠? 국민들하고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표자가 돼야 돼요. 국민들의 삶이 어떤지도 모르고, 버스가 어떻게 타는지도 모르고, 지하철 어떻게 타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지하철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도 여러분들처럼 연수를 시켜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연수시키잖아. 그렇지? 점점 강해지잖아. 많이 뽑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면접에서 막 떨구고 막, 이게 점점 지금 엄격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국회의원은 그렇게 해야 돼요. 한 지역구에서 3명을 뽑아. 3등까지. 괜찮지? 3등까지 뽑고 2명을 우리가 똑같이 수습기간 반년을 줘. 반년 뒤에 잘라. 그때까지 세비는 원래 세비의 10분의 1만 줘. 그걸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보좌관 주지 마. 지방의원처럼. 직접 해봐. 직접 능력 있는지, 열정 있는지 보고 판단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치? 그런 거야. 뭐가. 그래서 군대에서 행군을 했어. 행군을 했는데, 이등병이면, 신병이면, 가다가 똥 마렵잖아요. 행군할 때. 오래 걸으니까. 근데 그게 얼마큼 걸은지 모르니까, 화장실을 갔다 와, 그냥 가야 되는지, 막 이 고민 잘 모르잖아, 처음에.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11사, 그 신교대에 있었는데,
배가 아픈데 화장실은 3칸인가 5칸인가 그런데 애들은 수백 명인데 애들이 안 나와. 근데 밖에서는 막 조교가 나와 그래. 뭐 어떻게 그냥 나갔지. 나갔죠. 나갔어 신병 때. 근데 행군을 처음 시작했어. 이게 뭐지? 그래 좀 무겁긴 하고 딱 가는데 진짜 배가 너무 아파. 어떻게 합니까? 살살 싸서 말렸지. 이걸 멈춰달라고 할 그 짬밥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중대장은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중대장 사건이에요. 그 중대장이 딱 행군 나가는데 위병소를 딱 나갔다. 난 1km 갔는데 배가 아파.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부대! 그래서 본대 회급 복명. 본대 회급! 당장 긴급히 돌아가라 회군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복명복창을 시켜야죠. 왜? 줄이 기니까. 그렇지? 앞에서부터 복명복창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군의 집행정지입니다. 본대 회급 복명. 본대 회급 복명. 첫 번째 본,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입니다.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대,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급, 긴급한 필요. 복,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 명, 청구의 이의 없음이 명백해서는 안 돼. 본대회급 복명, 본대회급 복명, 본대회급 복명, 본대회급 복명 이란 말이에요. 예, 가처분은 적당 중급 공복이에요. 뒤에서 나옵니다. 적당 중급 공복, 적당 중급 공복, 가처분, 임시처분이죠. 가처분 이건 뭐예요? 적당히 중급 그냥 대충 밥을 먹었더니 배가 공복이야. 배가 고파. 그래서 뭐 한다고? 임시적으로 토스트를 하나 먹었어 내가. 그게 임시처분이야 토스트가. 알겠어요? 적당 중급 공복. 적당 중급 공복 이렇게 됩니다. 이건 본대 회급 복명. 본대 회급 복명. 외워야 돼요. 문제 풀 때 바로바로 꼽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입니다. 우리 집행정지라는 것은 뭐 때문에 필요한 거야? 본안 판결이 나왔는데도 전혀 쓸모없는 상황이 발생해 권리회복 불능 상태를 막기 위한 거니까 본안 판결이 나와줘야 돼. 본안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야 돼.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앞에 적법, 뒤에 계속. 두 개가 따라 붙습니다. 만약에 부적법한 취소이라고 하게 되면 그럼 각하되겠지. 본안 판결 안 나오겠지. 그 다음에 중간에 소취하를 하게 되면 소송이 끝나서 또 본안 판결 안 나오겠지. 그겁니다. 적법과 계속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는 언제 가능하다? 취송을 적법한 본안 판단, 적법한 취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가능하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모두 가능하냐면 동시에도 가능해. 동시에도 가능해. 알겠죠? 그러면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만 가능하다. 취송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 없는 거랑 같은 상태를 만드는 거잖아. 한번 비교해봐요. 효력의 정지는 없는 상태 만들지. 집행의 정지와 절차의 정지는 없는 거랑 같은 상태를 만들지. 그러면 세 개를 합치면 없는 거랑 같은 상태를 만드는 거라고. 알겠어요? 최소한 없는 거랑 같은 상태 이상이잖아. 집행의 정지, 절차의 정지는 없는 거랑 같은 상태, 효력의 정지는 없는 상태. 그러면 최소한 없는 거랑 같은 상태 이상.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행정지는 처분이 없는 거랑 같은 상태를 만든다고 얘기하거든. 그럼 처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처분의 효력이 없는 거랑 같은 상태 만들려면 처분의 효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는 안 돼. 아예 처분의 실체가 없는 부작위 안 되고요. 이미 기간이 경과돼서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어. 실효된 경우도 안 됩니다. 실효된 경우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회복이 안 된다. 원상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고 금전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거는 금전적으로 회복이 안 되는 거. 이걸 주로 논의해. 금전으로 회복 안 되는 건 뭐가 있어? 아까 시험 그런 거. 돈 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올해 합격할 준비가 됐고 내년에는 합격을 못한다고 했을 때 돈 주면 내년에 합격해지나? 합격 안 돼요. 그런 문제가 아니죠. 또는 어떤 거 병역 처분 같은 거죠. 병역 처분. 돈 아무리 줘도 군대 가 있는 건 싫어요. 군대 가 있는 건 싫어요. 왜 싫어? 인간은 자유가 필요해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공부하란 말은 입에 뻥끗도 하지 마세요. 공부하라고 하는 순간 그놈은 그때부터 공부를 안 할 겁니다. 네, 사춘기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분들한테도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 안 할 거야. 여러분 공부하지 마세요. 네, 공부하지 마세요. 그러면 합격할 거예요. 네. 그건 참 고맙게 생각한다고 저는 항상 말을 해요. 저희 어머니가 한 번도 공부하란 말을 안 했어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란 말도 안 했지만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방목이거든요. 방목. 그럼 띠 놀다가 지쳐서 공부해요. 네, 더 이상 놀 게 없거든. 네. 어렸을 때 나쁜 짓을 진짜 많이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할 게 없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할 게 없어서 공부하는 거, 할 게 없어서 책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은 지겨워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두는 게 짱입니다. 자유가 제일 중요하죠. 자유는 돈으로 회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유는 인생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요.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이 시간 너무 소중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인정해요. 중대한 경영상 이익의 침해. 회사가 거의 부도나는 정도의 수준이야.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금전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쵸? 영업상 이익, 경영상 이익은 나중에 돈 주면 되잖아. 돈 주면 되는 거지만 그게 중대한 경영상 이익 침해를 동반할 때는,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뭐라는 거냐면 수인 한도론 적용시키는 거야. 참을 수 없다. 수인 한도론은 아무데나 다 적용돼요. 실체든 쟁송이든 절차든 아무데나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다음 긴급한 필요. 이건 뭐냐면 원래 본안 판결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취소 판결 나오면 나 굳이 되는 거 맞잖아.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위에서 말한 정도의 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근데 그게 본안 판결 나오기 전에 발생하는 거예요. 손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 그 다음 시간상 급박성. 둘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안 돼요. 아니 99% 저놈의 회복 전혀 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거야. 99%. 그런데 1000년 뒤에 발생해. 이건 본안 판결 이후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당장 내일 발생해. 당장 내일 발생하는데 발생할 가능성이 0.1%야. 그것 때문에 집행정지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손해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과 시간상 급박성을 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상호 보완적 관계, 우리 판례는 항상 이런 식이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었으므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 이런 식이에요. 회복할 수 없으면 긴급한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병렬적 문제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의 문제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특징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런 걸 물어봐 자꾸. 그 다음에 소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은 마이너스 방향이죠.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원칙은 집행부정지지. 집행부정지가 원칙인데 집행정지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사익 침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나중에 되돌려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익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사익이 매우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더 큰 공익이 존재한다면 공공의 행복과 이익. 즉 집행정지는 이익 형량의 산물인데 여기서 사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익의 승리. 그래서 집행정지 인정해 주려고 하는 건데 그보다 더 큰 공익이 복병이 숨어 있었어. 이러면 해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처분을 그대로 유지해야 될 필요가 더 큰 거예요. 더 큰 겁니다. 그럴 땐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마지막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해서는 안 된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23조 2항에는 적극적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 23조 3항에는 소극적 요건이 있는데 원래는 3항에 모두 있어야 되냐?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해서 안 돼. 이것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고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는 있어야 되는 거지. 왜 그렇죠? 본안 판결 중에서도 승소 판결이잖아요.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도 권리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집행정지 좀 걸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근데 만약에 100% 기각되는 상황이라면요. 누가 봐도 이 처분은 적법이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가장 큰 대기업 중에서 섬상이라고 있죠.
걔네가 만약에 영업정지를 받았어요.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어. 6개월 영업정지 받았어. 영업정지 받았는데 이놈아들이 중대한 경영상 이익 침해 인정되거든. 그쵸? 중대한 경영상 이익,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아는가 막 뭐 소명할 수 있거든. 근데 처분은 100% 적법이야. 그럼 얘네들이 뭐 하면 되겠어요? 영업정지라는 제재는 얘를 혼내주려고 응징한 거잖아. 근데 전혀 응징을 안 당할 수가 있거든. 취소를 제기하면서 나오자마자 바로 집행정지를 같이 신청을 해. 근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얘들 충분히 소명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나서 시간을 끌어. 언제까지? 본안 판결 나올 때까지. 본안 판결을 뒤로 최대한 딜레이 시켜. 소송을 계속 딜레이 시켜서 3년, 4년 밀고 나가. 그러면서 사업 전환을 해버려. 그럼 실제로 영업정지 한 번도 안 먹은 거거든? 영업을 중단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 이런 거 허용할 수가 있냐고요. 돈 있는 놈들은 집행정지 가지고 장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꾸라지들. 꾸라지 막기 위한 장치가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해서 안 된다. 100% 기각되고 패소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정지를 남용하려고 드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청구의 이유가 있다 없다, 즉 처분이 위법이다 아니다 라는 문제는 집행정지 단계가 아니라 보전소송이 아니라 본체 소송으로서 취소 단계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가 맞는데, 하지만 여기서 이 정도의 상황은 집행정지에서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집행정지를 해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집행정지는 신청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만 직권으로도 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도. 요건 이렇게 기억하세요. 소송이 계속 중 여부를 가지고 보세요. 이런 게 문제 또 자주 나와. 소송의 계속 중 여부를 보세요. 만약에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지, 법원에 묶여 있는 상태, 묶일 게 불속, 법원에서 재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야. 이러면 법원이 직권 개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소송이 끝나고 새로운 소송이 시작되고 소송이 계속 중 X인 상태에 소송이 하나 끝나고 시작되고 이런 상황이지? 그럼 뭐예요? 소개시 소송물 소종료. 하나의 소송이 끝나고 새로운 소송이 시작되는 그런 식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건 처분권주의 적용되잖아요. 그죠? 처분권주의 적용되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뭘 기준으로 보라고? 소송의 계속 중이냐 아니냐. 그럼 집행정지는 어때요? 이건 소송이 뭐 끝나고 시작되고 이런 문제 없죠. 이건 그냥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계속 중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법원의 의사표시로서의 재판이라고 하게 되면 재판에는 판결과 결정과 명령이 있다라고 했죠. 판결과 결정과 명령이 있다라고 했어요. 판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내리는 걸 판결이라고 하게 되고, 지금처럼 소송 절차에 대한 문제는 결정으로 합니다. 결정. 그래서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법원의 결정으로서 집행정지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밑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 불복.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은 그게 인용이든 기각이든지 간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어요. 즉시 항고.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고라고 알고 있잖아. 근데 항고는 상급법원에다가 제기하는 겁니다. 상급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걸 우리가 항고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즉시 항고는 뭐냐면 당해법원에다가 제기하는 거예요. 당해법원에다가 집행정지에 대한 인용이나 기각 결정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인용에 반대하는 피신청인, 기각에 반대하는 신청인 쪽에서는 불복해서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집행이 정지되는 건 아니고 즉시 항고를 제기한다고 집행이 정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알겠어요? 집행은 우리 행정소송에서는 전부 부정지. 알겠어요? 부정지. 과태료 재판 이런 데 가면 즉시 항고 제기하면 집행이 정지가 돼요. 정지되는데 우선 과태료 재판 행정소송이 아니거든. 행정소송에서 뭐라고요? 부정지. 우리는 다 부정지고요. 취소. 앞에서 집행정지 요건 본대 회급 복명 이렇게 있었지. 2개, 4개, 4개, 2개 나눠봐요. 2개, 4개, 4개, 2개. 본대 회급 복명에서 본대 회급은 적극적 요건, 집행정지로 연결되는 플러스죠. 그 다음에 복명은 마이너스, 그렇죠? 안 되는 걸로 연결되는 거지. 그 다음에 본대 있죠. 본대는 절차 요건이에요. 절차 요건. 거기에 해당해 버리게 되면 각하 결정 나오는 겁니다. 각하. 절차 요건이에요. 회급 복명은 실체 요건이에요.
해당하면 인용결정, 안 해당하면 기각결정 나와요. 오케이? 예, 그래요. 본대 회급은 적극, 그 다음에 복명은 소극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본대는 절차 요건이고, 그 다음 회급 복명은 실체 요건이에요. 실체 요건. 그렇게 구분하시고 했을 때, 예, 만약에 집행정지 결정이 이미 나왔는데 그러면 적극 요건이 충족된 거지, 소극 요건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적극 요건이 만약에 소멸해 버렸어. 소극 요건이 그 이후에 발생해 버렸어. 그럼 집행정지 결정을 해줄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뀐 거잖아. 그치? 그러면 취소해요. 24조의 취소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고요. 나머지 절차는 집행정지랑 같아요. 그 다음 가처분을 들어가 보세요. 가처분의 문제는 상당히 간단해요. 가처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가처분의 종류 두 개 있죠? 뭐뭐 있어요? 가금지하고 가이행이 있다고 했잖아. 그치? 가금지는 뭐라고? 다툼이 있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임시적 금지를 명령하는 거예요. 가금지. 거기 써있네. 그치? 그 다음에 가이행은 뭐야? 가이행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서 임시적 지위를 정해주는 거야. 임시적 지위를. 그러니까 가금지는 방어소송에서 사용하는 거야. 물론 사전소송이란 전제가 깔려야 된다고 했지? 그 다음에 가이행은 요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봅시다. 우리 행정심판법에는 30조의 집행정지가 있고 31조의 가처분이 있거든. 행정심판의 종류 떠올려봐.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무효동의심판, 의무행심판 있죠. 예방적 금지심판은 없지. 그러면 사전심판으로서 의무이행심판은 있는데 예방적 금지심판은 없잖아. 그러면 그 의무이행심판에 대응되는 가처분은 가이행이지. 그 다음 예방적 금지심판에 대응되는 가처분은 가금지지. 그런데 행정심판법에는 의무이행심판만 있지. 그래서 행정심판법 31조에는 가처분 중에서 도입하면서도 가이행만 도입했어요. 가이행만. 왜? 본체 심판으로 예방적 금지 심판이 없으니까요. 오케이? 예, 당연한 귀결입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2013년도 3월 23일 날 법무부에서 입법 예고가 됐는데 그 개정 시안이 있었어. 교수님들이 만들었을 때 이렇게 만들었거든. 항고소송의 종류를 교수님들이 2012년도 말에 법무부에 넘기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시안에는 취소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무효 확인 소송이 있고, 그리고 의무 이행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방적 금지 소송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있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사전 소송이잖아. 이거에 대응돼 가지고 가처분도 도입을 해놨었어. 개정 시안에. 그래서 여기에 대응돼서 가이행을 도입해놨고,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그 다음 여기에 대응돼서 가금지,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에 대응돼갖고 가이행, 가금지를 도입을 해놨다? 도입을 해놨는데 이놈아들이, 법무부 애들이 여기서 또 지우개로 지워. 지들 맘대로 무단으로 지우면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취소 소송하고, 그 다음에 무효 확인 소송하고,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다시 그대로 끌고 들어오면서 의무 이행 소송만 남기고 예방적 금지 소송을 지웠어요. 예방적 금지 소송 지금 없어요. 지워버렸거든, 개정안에. 이렇게 지워버리게 되면은 이게 사라졌잖아. 그치? 예방적 금지 사라졌잖아. 그러면 본체 소송이 없기 때문에 얘도 같이 사라지는 게 맞는 거지. 여기 뭐만 살아있어? 의무이행 소송만, 이것만 살아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가이행만 남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그 3년 전에 행정심판법에서 의무이행 심판만 살리면서 가처분도 가이행만 두고 있는 걸 지가 엄연히 목도해놓고 바보 아니면 알 수 있는데 법무부가 바본 거야. 알겠어요? 이걸 지가 함부로 지워. 아까 말한 그거랑 비슷한 거야. 고등법원이 1심이다가 지금 행정법원 정상화시켰는데 그래 놓고 나서 심급 잘못 지정했을 때 상황 막 대비하고 앉아있고, 또 제소기간이 60일에서 90일을 바뀌었는데 처분 변경을 소변경을 그대로 60을 두고 앉아있고, 이런 것처럼 지들 마음대로 손질을 해놓고 나서 그에 대응되는 부분들, 연결되는 부분을 엉망으로 해놓은 거야. 이걸 없애놓고 이거를요, 지금 이게 살아있어요.
행정소법 개정안에. 행정소법 개정안에는 가처분이 가이행 말고 가금지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예방자금지성이 없어요. 이건 초시생도 알아. 초시생도. 난리도 아니죠.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믿고 나를 맡기겠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를 보내세요. 저를. 그러면 다 해결돼. 보내길 어딜 보내? 그지? 난 패스원에서 뼈를 묻겠다. 어디다 보니까 옥상에 담배 피는 데 있던데 거기다 묻겠습니다. 보세요. 어쨌든 지금 소송에서는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이 없죠. 없으니까 우리 평면 4개 나왔던 것처럼 사전 소송에 대한 문제는 고려하지 마세요. 본체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사후 소송으로 고려하게 된 평면 2번입니다. 거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거부 부작위에 대한 문제만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전 소송은 애당초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평면 2번으로 집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예사취 2차부 가수직. 예사취 2차부 가수직. 이걸로 다 풀려요. 예사취 2차부 가수직. 뭐지? 예사취. 술 먹으면 취하는 건 예사지. 예사취. 취합니다. 2차부. 술 먹고 나서 2차는 가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카드가 나와요. 그죠? 2차부 가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술 한잔 먹었으면 노래방을 안 갈 수는 없죠. 그죠? 노래방에서 친해지는 거잖아, 우리가. 그래서 노래방은 가도 되는데 나 가면은 있잖아, 가수지. 나 가수거든. 아유, 안 믿음 말고 가수지. 녹음해서 카트 올려줄까? 될지 모릅니다. 그죠? 옛날에 막 그런 거 하고 많이 놀았거든. 노래패하고 밴드하고 막 이러고 놀았거든. 강의하면서 모가지가 안 좋아져서. 예사취 참 가수지. 뭐야? 술 먹으면 취하는 건 예사지. 2차는 가면 안 되지. 아니 노래방 가면 난 가수지. 이거예요. 예사취는 뭐냐? 예방적 금지소송. 2차분은 의무 이행소송. 가수지는 가처분인데 전부 사전소송입니다. 사전소송이고요. 첫 번째 예사취. 사후적 소송으로서의 취소소송은 사전적 소송으로서의 예방적 금지소송을 배제하는 특칙이란 뜻입니다. 2차부. 절차적 심리만 가능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실체적 심리가 가능한 의무 이행 소송을 배제하는 특칙이란 뜻입니다. 가수지. 소극적 효력만 인정되는 집행정지는 적극적 효력이 인정되는 가처분을 배제하는 특칙이라는 뜻입니다. 예사취 2차부 가수지, 예방적 금지소송, 사후적 소송으로서의 취소소송, 2차부 의무이행소송, 절차적 심리만 가능한 부작위 파인 소송, 가수지, 가처분, 소극적 효력만 인정되는 집행정지.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집행정지가 가처분을 배제하는 규정일까 아닐까에 따라서 가처분이 지금 우리 법에 없기 때문에 현행법 해석상 과연 해석을 통해서 인정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정해? 행정소송법 8조 2항에는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을 준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단 말이야. 그걸 가지고 민사집행법 300조에는 가처분을 데리고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서 과연 집행정지와 가처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안 되는데 작년 판례에 재미있는 판례가 나왔어요. 당사자 소송은 된다. 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당사자 소송은 된다. 왜 그런 거냐면 당사자 소송에 집행정지가 없어요. 집행정지가 가처분을 배제하는 규정인데 당사자 소송은 44조에서 23조의 집행정지를 준용을 안 합니다. 집행정지가 없으면 배제하는 특칙이 없는 거니까 그럼 그냥 8조 2항 가지고 준용해와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던 겁니다. 이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출제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아직 출제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런 거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출제 안 된 것들 체크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제된 거는 우리가 기출특강 하면서 다 체크할 거거든. 기출문제 특강에서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이 1월 초에 관리반에 들어오셔도 기출문제 다 풀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출 특강 보셔도 기출 문제 다 풀어요. 그러니까 기출이 된 거는 거기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다 하거든. 인강으로 보시든 뭐 관리반 실강으로 듣든 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기출이 안 된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는 거야. 안 된 부분. 오케이. 기출 된 거는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해 풀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지겨워. 그냥 이건 뭐 이거 저건 이거 이렇게 돼요. 시간이 되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안 된 건 여러분들이 체크 안 하시면 풀 수가 없어요. 안 된 건 잘 체크해 놓으시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우리 위법성 판단 기준시하고 심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시에 시작하겠습니다. 5시에.